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스팟. 자, 월요일 순서는 항상 그분이 오시죠. 안진걸 민생정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월요일이 사라졌다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아, 예, 본 것 같아요. 누라 미라스인가 그 네. 할리우드 배우가 1인 7역인가 월, 화, 수, 목, 금, 토일 네, 그 1인 7역을 한 전설적인 영화인데 그래요. 월요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면 큰일 여러분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이 있는 한 월요일은 사라지지 않았고 월요일은 네. 지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힘을 내서 음, 정말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세계 7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부동산, 주거 문제로 고생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네.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감히 말하기 어려운 거죠. 수치상 선진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왜? 네, 내가 너무 힘들면. 그렇죠. 예.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치상 선진국인 건 분명한 사실이니 네.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되 그 자긍심이 우리 삶의 희망과 기쁨이 되도록 네.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프닝에서 네, 감히 우리 이재용 사면론을 꺼내든 음,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 네. 좀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광재 예. 의원이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리면 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백신과 반도체가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다.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황당한 게 예. 자 반도체 이야기만 했으면 이해를 할 뻔했어요. 백벌 반도체. 양보해서 네. 왜 이재용 사면하고 백신하고 무슨 문제 관련이 있길래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반도체를 주고 백신을 받아온다. 아니 뭐 이제 주고받기지.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예. 지금 정부 여당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음, 백신으로 말도 안 되는 음해를 일삼는 국민의힘을 반박하고 네. 백신 불안을 퍼뜨리는 일부 언론을 제압하면서 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착실하게 지금 백신을 오래돼서 만들 수 없었던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졌던 나라들 네. 워낙 어마어마한 기술과 압도적 재정으로 돈을 투여해서 백신을 그렇죠. 만든 나라들에 비해서는 네.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죠. 음,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안전한지를 보고 맞는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어서 대한민국 방역 선진국이지만은 코로나 선진국이었지만 백신은 늦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늦은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비판하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이상으로 물어뜯고 음해하고 그 다음에 백신 불안론을 퍼뜨리는 자들이 그건 정말 불순한 정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재용하고 백신 이야기하는 건 정부 여당이 무능하니 이재용이 나와서 백신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한 일부 수구 언론, 말도 안 네. 되는 삼성 앞잡이 언론하고 괴를 아하.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예. 이재용이 나오면 갑자기 백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미 9천만 명분을 확보했는데 이재용이 나와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용이 나와야지 백신 문제 해결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에 의하면 이미 백신 문제는 상당히 해결됐기 때문에 네. 이재용은 감옥에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이죠. 이광재 의원은 정말 헛다리 짚은 것이고 거기에다가 반도체 문제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 평택 공장까지 갔습니다. 삼성 네. 반도체. 그런 노력은 좋아요. 음, 하지만 이재용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게 16년도부터 일이고 지금 계속 수사 재판을 받고 있고 중간에 감옥에 갔다 한번 특혜로 나와서 네. 다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음, 한 이제 2년 6개월 형을 받은 것도 엄청난 특혜입니다. 100억 가까운 돈을 회사 돈을 횡령해서 뇌물을 주고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네. 자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요. 삼성물산 직원이 매덕 횡령한 사건 징역 4년입니다. 최근에도 매덕을 횡령한 어떤 직장이 있는데 징역 10년 가까이 나왔습니다. 엄정합니다. 그러게요. 남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회사 돈 횡령해서 네. 사익을 추구하면요, 그것은 실정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탄을 받습니다. 이재용의 죄를 지금 종합하면 감옥에 한 100년을 있어도 모자랄 죄들이 많아요. 네. 국민연금까지 건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내 노후인 수천억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거 토해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네요. 국민연금 손해 끼친 것을. 예. 자, 나중에 또 얘기하더라도 네. 그런 상태에서 이재용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동안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나 삼성반도체가 망했다. 그러면 이재용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주가가 오히려 뛰고 2016년에서 최근까지 삼성전자나 삼성반도체는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투자 결정을 못한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계적인 대기업이 네. 총수가 감옥 가 있는 것도 창피한 일인데 아하.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결제를 못 받아서 투자를 못한다, 결정을 못한다. 아니 요즘 같은 온라인의 시대에 네. 다 심지어는 옥중에서도 지금 의사소통할 수 있잖아요. 변호인단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편지도 있잖아요. 네. 밖에서 보낼 때도 예전에 우체국으로 통해서 보냈잖아요. 요즘은 감옥에 깜짝 놀랄 텐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정말요? 자, 예. 뭐 수감번호 119 예. 경제민주화 119 안진걸 네.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딱 편지가 와 있어요. 허... 회사의 주요 상황들 그렇게 다 보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안 되겠지만. 네. 그럼 보고 내용 본 다음에 변호인단한테 이건 이제 이거 투자합시다. 옥중 경영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네. 감옥에 있어서 의사 결정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니 내가 저희들 요령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경영하라고. 네. 뭐 면회도 다 결정하라고. 보장되고요. 네. 그러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 이게 언론에서 띄우고 경제계에서 띄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도 없고 나라 경제도 어렵고 반도체도 네네. 굉장히 지금 뭐 반도체 전쟁, 뭐 중요한 예, 순간이다라고 반도체 패권, 하더라고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니까 중요한 순간이니까 사면론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몇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음. 일단 첫 번째 재판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그 첫 번째 재판도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네. 다시 수감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떻게 바로 풀어줍니까? 근데 자 좋다. 첫 번째 재판 형이 확정됐으니까 풀어줄 요건은 된다고 보자. 사면은 네, 되니까요. 네. 두 번째 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죄가 엄청 많아가지고 앞부분에서 하나 이제 유죄 선고 받아갖고 풀어줬어요. 네. 근데 뒤에 더 심각한 죄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럼 판사가 다시 구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면까지 해갖고 풀어준 사람 또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재판에 근본적으로 부당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옳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여기에 딱 맞는 케이스가 돼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전혀 평등하지 않은 겁니다. 네. 첫 번째 재판도 특혜 연속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재판 이제 시작했는데 네. 방법은 이겁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모든 죄를 빨리 인정하고 삼성물산 주주들과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사죄를 네. 털어서 그 다음에 1심 그래서 1심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항소를 포기하는 거죠. 네. 잘못했다고 빈 다음에 국민들에게요. 아하. 그러면 이제 요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으니까. 아하. 예.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정말 깊은 사죄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요. 네. 그런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또 가게 되는 삼성생명 예. 암보험 환자들 참 매주 가시는데. 예. 암보험금 지급하라고 지금 2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농성이 네. 벌써 이 문제 해결하고 해고 노동자 문제, 철거민 문제 해결하고 네. 삼성에 피해받은 중소기업들 문제 해결한 말끔 예. 해결한 다음에 그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서 그동안 정말 잘못 많았다 거듭나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일 수도 있고 다음 대통령이 그런 절차 다 끝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면 그렇죠. 그때쯤에는 사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한 100년을 살아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 그래도 국민 일부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제기했을 때 어떻게 세상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만 관철시키고 살겠습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방금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 두 번째 재판까지 형이 확정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정말 철저히 엄정히 사과를 해야 돼요. 진심으로. 네. 피해자들 문제를 다 해결하고 특히 국민연금이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끼쳤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몇십조가 있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아버지가 안 지킨 약속도 이행하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면 요건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뭐 백신 반도체 얘기하면서
뭐 우격다짐식으로 우당탕탕 뭐 사면하든 뭐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형식의 결과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안진걸 소장의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이고요. 또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면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도 많이 있는 거로 네, 뭐 나오니까 있지만 저희도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 네, 마음 네. 경제에 도움이 될까봐 음.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될까봐 예. 반도체가 어렵다고 하니 하지만 자세히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이 문제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네, 네.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꺼내서 얼마나 사회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까? 네. 민주당의 진료도 심한 타격을 줬고 정부당의 신뢰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그건 국민들께서 자 그자들이나 그자들 공범에 대한 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면하냐? 아. 뭘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싹싹 빌어도 사면할까 말까인데 이제 예. 이런 여론이 이랬던 것처럼 이재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음. 그래도 뭔가 죗값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사죄하고 피해자들 문제 지금 당장 울부짖는 삼성 사옥 주변에 여러분 가보세요. 강남 네. 현수막만 수백 개가 붙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음. 그 사람들 울부짖은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네. 참 저희가 뭐 매주 말씀을 예. 드리지만 사회 공정과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 중에 하나 또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 사면 문제 이것도 어떤 공정의 가치로 우리가 또 평가해야 되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매우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광재 의원한테 묻겠는데 아니 의정활동 전반에서 정치활동 전반에서 민생경제 살리기나 서민들 중산층들의 민생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이분이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솔직히.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친삼성 행보로 유명했어요. 친대기업 행보로. 아니 대기업이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조건 망하기라도 하는 겁니까? 대기업 그리고 이미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논리는 뭡니까? 부자나 대기업들은 가만히 냅둬도 잘 사니까 가난한 사람, 서민, 중산층, 중간 이하의 사람 도와주자 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쏟고 최저임금을 지금 37%를 인상시키고 대학생들, 학생들, 학부모 돈 있는 사람들은 빚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학자금 빚이 있을까요? 다 서민 중간 1,100만 원 탕감 시켜주고 노조를 강화해서 노조가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이 돼서 네. 일자리를 지켜내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나가고 노조랑 함께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책이 이겁니다. 버니 샌더스의 주장도 그거였고요. 네. 근데 뭐 이광재 의원은 도대체는 어떤 민생 행보, 서민 경제 행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대선 출마한다잖아요. 네. 그 첫 일성이 이재용 사면이라면 당신께서는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당신은 삼성의 네. 일종의 특수관계인 정치인이냐라는 그리고 삼성 말고 내세울 비전이 없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전략상으로도 큰 실수입니다. 네. 자신의 비전이 언론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권 출마에 이재용 사면이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뭐 본인들도 원하지 않은 바일 수 있겠죠. 네. 우리의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재용 뭐 사면은 실책이다. 그렇게 언론에 악용되는 이슈입니다. 음. 삼성 장학생들, 삼성 앞잡이가 가등한 언론들이 아이고 드디어 여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의 입에서도 나왔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또 어떻게 보면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예. 해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이재용 그 부회장 얘기 이 정도 좀 마무리 좀 해보고. 이광재 의원한테 마지막. 네네. 자 최근에 제가 갔다 온 것만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짧게. 자 또 여기 또 갔다 왔어요. 철도요금 인하해라. 예. 20% KTX를 빨리 KTX하고 SRT하고 통합을 하든지 박근혜 이명박 때 분리시켜놨으니까 부당하게 무려 600억이 중복 투자돼요. 600억이 1년에 네. 600억 갖고 한 돈이 그 뭐라 하죠? 탕지되고 있어요. 낭비가 되고 있어요. 왜? 고속철도를 2개로 운영하니까 당연히 사장도 2명이겠죠. 네. 조직이 2명이겠죠. 예. 2개겠죠. 불필요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600억이 더도 이거 빨리 통합하고 그 다음에 수서에서 KTX를 출발시키면 수서는 지금 16개밖에 못 가는데 수백 개역으로 갈 수 있고 네. 요금도 20% 가까이 인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광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이 임대료 원부급적 즉각 발의하라. 이거 네. 손실보상법 포함하여 이런 이야기 엄청 하고 다니잖아요. 쿠팡. 네. 정말 너무한다.
이동 탐사 막 저는 이제 피켓도 아끼기 위해서 양쪽에 다 붙어 있어요. 무소불위의 쿠팡. 그다음에 이동 탐사 인터넷 포함 5G 전수조사해라. 아 전수조사. 네. 예. 속도도 늦이고 좋을 것 같네요. 안 터지고. 네. KT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KT가 그 인터넷 사기 사건 한 거 강제 준공이 뭐냐면 개통 기준 옛날 80% 속도를 맞췄어야 되는데 이제 60%만 맞추면 얼른 개통해 놓고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준공인 거죠, 일종의. 아 강제 준공 시켜놓고 한다. 준공을 강제로 허위로 하고 갔다. 근데 이걸 KT 노동자 양심에 찔려갖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우리 오마이뉴스 TV 끝나자마자 갔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기자회견 하면서 KT 인터넷 설치 노동자들이 양심선을 한 겁니다. 아하. 개통 기준을 고의적으로 낮췄다. 네. 그러니까 1기가 속도인 줄 알았더니 600메가만 정도만 되면 개통해 주는 거예요. 원래대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속도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개통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소비자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선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그 있잖아요. 인터넷 잘 터지게 하는 장치들 있잖아요. 그거를 뭐 우리도 가끔 연락 오잖아요. 집이 길거나 넓으면 음영이 있으니까 뭐 설치해라 그래요. 돈 더 내고. 그걸로 또 장사를 해요 이놈들이. 그걸 원래는 옛날에 했대요. 공기업 시절에는 양심적으로.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 설명도 해주고 조금 더 조치를 해야 된다. 기다려달라. 그러면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비용 드니까 대충 해주고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금은 부당하게 청구하고. 네. 이런 거 뭐 얼마나 많습니까? 5G 안 터져. 자 이번에도 KT 사기 사건이나 5G 사기 사건 소송하려면 집단 소송을 해야 되는데 집단 소송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없어요. 네. 이런 거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현안이 많습니까? 코로나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해달라 이런 것도 한 적도 없고. 자 철도 안전 택배 이슈 여기 택배 또 여기 피켓만 지금 수십 장 피켓으로 혼쭐 내주는 남자 핏줄나 만진 걸. 저는 이강재 의원 등등이 또는 민주당 보수파 중도파라는 분들이 이런 이슈를 이야기해본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애청자 여러분 솔직히 애청자 여러분들끼리 생각도 다르고 저도 생각이 좀 서로 다른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자.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태국인들의 소득은 너무 늘어나 있습니다. 수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세계 7위 경제국이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면 뭐 합니까? 그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렇죠. 평균이죠. 총합이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죠. 밑바닥, 서민, 중산층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이야기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낙수 효과가 없다. 지난 수십 년간. 그렇죠. 앞으로 분수 효과 만들겠다. 서민 중산층한테 돈을 써서 그 자체가 옳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내수가 살아나게 만들겠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는 노조를 반드시 만들어서 노조가 그 기업에서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일을 하겠다. 그렇죠. 서민과 중산층을 정부와 노조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플랜입니다.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미국이 이렇게 나올 줄이야. 완전 사회주의 같은 지금 정책을 하고 있어요. 빚을 탕감해주죠. 최저임금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16% 올렸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37%를 올려버렸습니다. 37%를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따라해요 지금. 아마존 지금 거기는 시급 15달러가 아니라 시급 18달러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얼마예요? 18달러. 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만 원 돈을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노동자들 일하기 좋게 자기 노동자.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가 지금 올린 것만 500만 명한테 혜택이 간다는 거예요. 먼저 민간의 최저임금 올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법을 통과돼야 되니까 먼저 공공 부분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근데 연방 정부랑 크고 작은 계약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500만 명이랍니다. 먼저 연방 정부에서 그렇죠. 해보고 거기서 먼저 이미 30%를 올려버렸어요. 행정명령으로. 그럼 뭐 주에서도 따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좋으면. 주변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임금이라는 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가면 여러분 식당 어머님들 요즘 식당 어머님들도 임금 많이 올라갔어요. 한 300만 원 가까이 받아요. 이제 예전에는 200만 원 수는 점점 올라가가지고. 안 그러면 사람 구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바람직한 겁니다. 왜? 인간의 가치가 그 정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경제 규모가. 동시에 인간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가 여러분이나 저의 가치가 투영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 달에 200으로 삽니까 못 삽니까 사람이? 최소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비자비, 교통비가 이렇게 심각한 나라에서는 살려면
한 달에 3,400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면 전셋집이라도 들어 살아요. 그러니까 월소득 올려주는 정책에 주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안 빠져나가도록. 네.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든 아하.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든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든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고. 네. 그럼 이재명 지사 말한 것처럼 대학을 못 간 30%의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대학생에 맞는 지원하고 비슷하게. 제가 주말에 계산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뭘 더 계산했어요? 1년 고등교육 예산이 11조예요. 11조. 11조. 네. 자, 10조라고 쳐도 대학생이 매 학기 등록한 대학생 한 200만 명쯤이에요. 네. 1인당 1년에 대학생당 5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꼴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예. 4년 동안에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곱하기 4라 하잖아요. 2천만 원. 실제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대학생 1인당 2천만 원 정도의 네.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장학금 플러스 알파로. 아유, 그럼 대학 가나 안 그러니까 가나 그 차이에 의해서 저소득층 학생 대학을 못 가거나 안 간 학생들에게 1,000만 원의 비슷한 지원을 하자. 자기가 그걸 인생의 대학인 여행을 가든 아니다 나는 국내에 남아서 교육기술 네. 연구기술에 하는 교육 비용에 들겠다. 대학생이 국가장학 받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제2의 고졸 청년 국가장학금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든 아니면 나는 주거안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걸로 전세자금에 쓰겠다 일부러 아니면 월세 일부러 쓰겠다 그렇게 쓰던 용철 딱 정해서 그 돈은 놀고 먹으라고 주는 돈 아니까 그 돈으로는 놀고 먹는 돈으로 쓸 수는 없게 네. 그런 제한을 두면 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그러면 그건 너무 공정한 거죠. 그래도 고등학생 고졸들이 불공정하죠. 금액도 작고 그나마 예. 그래도 그 평판도- 정도만 해준다 뭐 예. 이런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집값 하향 안정화하고 그다음에 공고임대료도 엄청 늘려서 집을 네. 사기 싫은 사람 못 살 사람은 어차피 공공임대집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프면 가서 영국처럼 무상으로 해주고 네. 문재인 케어 70% 가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70% 너무 낮습니다. 80~90%로 가고 그다음에 통신비 반값 통신비 4분의 1분기에 통신사 지금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랍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아. 4천억씩 벌었어요. 4분의 1분기에. 그게 4천억이면 그 돈을 이제 어떻게 벌었는지 그러니까 그걸 봐야죠. 이 비대면 시대에 아니 예.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자 여러분 방송, 통신, 네. 금융, 배달, 택배,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콘텐츠 이런 데가 떼돈을 벌었는데 다 누구 때문에 벌었어?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집콕하면서 네. 방역 조치 때문에 어디 안 나가면서 집에 있으면 그렇죠. 뭐 합니까? 집에 있으면서 뭐 TV 보고 통신 사용하죠. 인터넷, 방송 콘텐츠 네. 보죠. 온라인 쇼핑하죠. 배달하고 택배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힘드니까 뭐예요? 돈 빌렸죠. 금융. 아, 예. 그래서 금융권들은 지금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업종들이 다. 참. 그러면 양심 있으면 동네 조그만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인하해 줍니다. 지금 착한 임대료. 네. 근데 이 사람들 하고 지금 있죠. 여러분 이자 인하해 줬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통신비 인하해 줬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정부가 통신비 인하하자고 하니까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네. 결국 예산으로 통신비 인하 일부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생겼잖아요. 통신 재벌이 깎아주게 해야 되는데 왜 정부가 예산으로 했냐. 네.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라인 콘텐츠 회사들 뭐 쿠폰이라도 하나 주던가요? 집코 가면서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요. 넷플릭스에서 뭐죠 그거 낙원의 밤이라도 봐라고 주던가요? 그다음에 아버지 이름으로 오늘 5.18 내일 네. 5.18이니까 지금 아들의 이름으로 영화 화제잖아요. 네, 네. 아니 좀 그런 거 좀 한 반값이라도 주면서 집코하시는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회고 국민들 때문에 돈을 번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언데스 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랑 정의당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안 내니까 네, 코로나19 시대에 같이 안 대출이 나누니까. 오히려 늘어난 기업들에 네. 한해서 그 평균 매출보다 더 늘어났다. 평소에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네, 네. 그거에서 사이언데스를 물어서 그걸 아. 받아서 중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든지 예. 우리 국민들 재난지원금을 쓰자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중근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거기부터 시작했는데요. 결국 네. 답은 민생이고 네. 국민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이냐. 네. 거기에 초점 맞춰야지. 뭐 재벌 대기업 부회장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그러니까 거예요. 그다음에 종부세 완화 이야기 애 나옵니까? 6월 1일 날 처음으로 부과되는 건데
벌써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아직 부과도 안 된 건데. 예. 그러면 역시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은 다주택자를 집을 내놓으려고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후퇴하는구나. 그러면 매물을 하려다가 내놓으려다가 안 내놓죠. 버티는 거죠. 그렇죠. 뭐 세금 안 늘어나니까. 예. 그다음에 올해만 버티면 올해 조금 더 내는 거 한번 간 보고 낼 거 내고 내년 대선이라든지 보면 이거 또 완화되겠구나. 폐지되거나 완화되겠네 하면서 그러시겠구나. 버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안 낸 이게 세금.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민주당 네. 내각에서 정책이 이렇게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 앞에서 개국본이라든지 스타트업 TV라든지 여러 유튜브들이 지금 연합해서 집회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 주장이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다. 음. 개혁이든 민생이든 올인해라. 네. 개혁이 과잉돼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못해서 무능해서 실패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오만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서 실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원인과 진단을 통해서 제대로 된 대책과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휩쓸려서 언론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휩쓸려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어떤 차별성이 생길까요? 오히려 범진보 개혁 중도까지 합쳐서 한 60, 70% 되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지지를 잃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박근혜 탄핵도 반대했던 15에서 20%의 세력에다가 무조건 국민의힘만 지지하는 20에서 25% 세력은 어차피 그분들은 안 옵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도 우리 국민들이고 제가 무엇으로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재명 사명론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도 고민을 해보되 왜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갈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뇌물범죄, 정경유착, 재벌 대기업, 부동산 투기 세력이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완전히 청산하고 서민 중산층의 나라,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의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양극화 시대에 부자들이 돈 더 많이 벌어봐야 그 사람들은 돈 쓰는 건 일정합니다. 소비 탄력성이 없어요. 서민 중산층들에게 소득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소비를 늘립니다.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소비가 막 늘어난 것처럼. 그래야 수출은 잘 되지만 내수가 침체해서 고전한 한국 경제에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해법으로도 이게 옳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부동산 투기 공학 할 겁니까? 돈이 주식으로 저금으로 가야 경제가 살죠. 부동산으로 가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부 건축 경기 활성화하는 거 외에는. 참 우리 경제, 민생 경제로 가야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장률도 저하되고 또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자체가 참 앞날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민생을 살리고 민생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고민해봐야 된다. 이게 우리 안진걸 소장의 주장이고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이야기는 엄청 많은데 제가 최근 하나만 통계를 더 갖고 왔습니다. 통계 어떤 게 있습니까? 이광재 의원이나 민주당 보수파를 자처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충고입니다. 한번 듣고 가죠. 저기 10년 전하고 최근하고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가구마다 흑자인지 적자인지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10년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가구 소득을 5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다섯 분위로. 그러니까 이게 좀 국민이 헷갈리시는데 가구 소득을 10단계로 나누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복지 급여를 줄 때는 소득 하위가 1%가 돼요. 1%. 아니 10%. 10%. 아니 10분위가 돼요. 10분위. 10단계로 나누니까. 아니 1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로. 자 1단계씩. 다시 할게요. 1단계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10단계로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 분위를. 그래서 보통 기초연금 이 중에 소득 하위 70%만. 그러니까 1분위부터 7분위까지 주는 거죠. 국가장학금 1분위부터 8분위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보통 나눠요. 근데 이렇게 10단위로 나눌 때는 1단계가 제일 낮은 단계가 돼요. 근데 약간 헷갈리는 게 소득 분위를 5단계로 나누는 게 있어요. 이 경우는 정반대로 5분위가
제일 낮은 단계가 되고 소득 1분위는 상위 계층 20%가 돼요.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저는 언젠가 이건 통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5묶음으로 할지 10묶음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10묶음이 더 정교하죠. 네. 복지급여를 줄 때는 왜 10묶음을 하냐? 가급적이면 상위 계층을 제외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나누는 거예요. 촘촘하게. 네. 근데 그 경우는 소득 10분위가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소득 5분 5단계로 날 때는 소득 5분위가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위 네. 계층 20%예요. 10년 10년 전에도 하위 계층 20%가 적자였는데 네. 작년 4분기에도 보니까 상대적 상위인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네. 그러니까는 흑자였어요. 근데 작년에도 우리 작년 4분기에도 24만 원 4천 원 적자를 봤어요. 소득 하위 20%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하위 계층 20%, 네. 최하위 계층. 그다음에 또 20 이렇게 하면 100%잖아요. 네. 24만 원 적자를 봤어요. 아. 근데 그 윗계층들은 흑자를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것만 봐도 예.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극화 심각하다고 맨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출산 문제. 자, 아이를 낳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못 낳는 가정이 많다면 그걸 집중적으로 돕는 것이고요. 국가가 좀 다 흑자야지 키워주고. 국민들이 저금도 하고 빚도 갚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하위소득은 지금 24만 4천 원 적자를 봤기 때문에 작년 4분기에만 그러면 네. 이것을 분기별로 당하면 1년에 100만 원 가까운 아하. 적자를 봤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빚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이자 약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위소득 20%한테 돈을 몰아주자 이겁니다. 하위소득 40%까지.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히 이렇게 했죠. 중간층부터 중간층 이하에 이하에. 집중 돕겠다.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 힘들었으니까 내년 6월 달쯤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잖아요. 아주 보편적이고 신속하고 사각지대 없고 다 받으니까 좋잖아요. 네. 이 제도 또는 기본소득의 맹점이 딱 하나 거기에 있어요. 하위소득이나 상위소득 돈을 똑같이 받잖아요. 네. 경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하위소득자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돼, 큰 돈이 되니까 같은 100만 원이어도 상위소득자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돈이겠지만 하위소득자에게는 큰 돈이 큰 돼요. 돈이죠. 꼭 필요한 정책이요. 네. 양극화가 줄어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둘 다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6월달에 기본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요. 중앙 정부는 네. 4인 가구제로 100만 원을 그대로 주고요. 아하. 작년에 그대로. 5월달처럼 네. 지방 정부가 지방 정부가 하위소득 20%한테는 어. 예를 들면 40만 원을 더 줘요. 아하. 그다음에 그렇게. 하위소득 40%, 20에서 40% 구간에는 네. 20만 원을 더 줘요. 네. 하위소득 40에서 60% 구간에는 네. 10만 원을 더 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편적으로 신속하게 모든 국민이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은 되고 보답은 되고. 그다음에 양극화 서민들에게 좀 더 큰 돈을 줘서 그렇네요. 양극화돼서 하고 서민들은 진짜 돈이 없으니까 네. 적자니까 심지어 그렇죠. 적자 가구에는 50만 원 정도 더 주는 거죠. 음. 그러면 양극화에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이런 데 올인하셔야 돼요.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어떻게 애를 낳고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5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앞장서세요. 그런 것부터 하세요. 그러게요. 정작 초등학교 때 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왜 미취학 아동에만 줍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면 학원 다니고 막 그러는데.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이런 이슈 너무 잘 알아요. 10만 원? 안 준 거는 낫지만 뭐 그거로 애를 낳으라고? 코드숨을 치죠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 민생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그 목소리를 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듣고 있다고는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좀 잘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수당 얘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지 이런 문제들. 물론 경제 구조나 전체적 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이나 변화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런 우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자는 거죠. 해 나가고 아동수당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같은 문제 1차 때 효과를 봤던 그런 부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2차, 3차, 4차 선별 지급으로 가면서 경제적 효용성도 낮아지고 또 뭐 이게 맞춤형으로 준다고는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고 또 이 경제적으로 재난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은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또 마음 심적으로도 좀 화가 나죠. 그런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 안진걸 소장 말씀도 많이 듣고 월요일은 우리 박종현 스파 안진걸의 핫피플 본방사수 하세요. 하면서 본방사수시고 네,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은 편집 방송도 올라갑니다. 널리 예. 봐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침 목요일 날 국회에서 성장과 공정포럼 국회 예. 성장과 공정포럼 10시에 출범식인데 제가 토론자로 가는데요. 그러시군요. 제가 이 내용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네. 내수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서민 중산층 노동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된다. 예.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려면 교육비 지급, 의료비, 통신비, 자비, 교통비를 확 줄여야 된다. 네. 그래야 소비를 할 거 아니냐. 어허. 기업의 물건을 살 거 아니냐. 그래야 고용이 늘 거 아니냐. 네. 이게 진짜 성장이고 이게 진짜 공정이다. 공정하면 더 성장한다. 더 성장하면 더 공정해진다. 네. 이걸로 가자는 겁니다. 저는 진짜 민주당 의원님들 정신 정말 바짝 차려. 무슨 왜 또 국회에서 무슨 뭐 20대 청년 부른 건 좋은데 조국 이야기 왜 또 거기서 나옵니까? 2019년 그 조국 사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울거먹어서 무슨 도움이 되나요, 도대체? 이미 정리가 된 한 사람은 남편은 유폐 중이고 사실상 가택연금 중이고 네. 와이프는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냥 차분하게 재판 결과 보시죠. 재판에서도 지금 많은 쟁점이 나오고 있던데 네. 조국 때문에 선거 지쳤다? 조국 때문에 민심이 떠났다? 그 사태 때 실망한 분들이 있죠. 네. 하지만 그분들도 이 사태를 재판이라는 걸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차분하게 지켜보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보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조국 사태 때문에 검찰의 야만에 대해서 직권남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 숫자가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국민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것이 민심 위반의 핵심 요인으로 찝혀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사과한 것처럼 진보 엘리트층 중에도 서민들하고는 좀 다른 정서, 네. 좀 다른 그 교육법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감이 네. 확인된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건 엄중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건 그대로 수용하고 모든 국민 특히 진보 개혁 범진보 개혁 중에서 성찰의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계속 울거 먹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하하. 안 좋은 인상만 되풀이되고요. 네. 그다음에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당한 것을 끔찍하게 본 검찰에서 사실 야만자로 당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박노자의 지적대로요. 박노자 교수님 지적대로. 네.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한 건 사실이거든요. 삼족이 삼족이 멸하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런 짓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분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해봐야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제가 말한 것처럼 사회경제 이슈, 민생 이슈,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이런 문제로 실망한 민심이 훨씬 큽니다. 네. 그거로 올인해도 모자라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대선 때 좋은 후보, 좋은 정책 내놓는 건 늦습니다. 이미 민심은 그때까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올해 1년을 봅니다. 올해 1년 얼마나 잘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사실은. 네. 지금 내놔라 이겁니다. 좋은 정책을. 네. 철도요금 20% 인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는데 왜 수용 안 하는지. 통신 반값 통신비 왜 못하는 건지. 학자금 무이자 하나 왜 못하는 건지. 조 바이든은 지금 1,100만 원을 주고 있는 나의 돈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가 계속 제기하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 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다 볼 수가 있고.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륜 그거를 준비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매숙 장관 후보자 이제 논란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제가 방송 패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여러 그 정도면 낙마사유까지는 아니다. 남편 논문을 좀 도와줬다. 그게 어떻게 낙마사유가 되냐? 예를 들면 뭐 지적은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해외 출장 그거 제가 봤는데요. 만약 가족 비용을 본인이 공금으로 썼다. 국비로 썼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나경원 아들
밀라노에 학회 발표하는 거 서울대 혈세로 다 도와주고. 아하. 근데 본인이 못 간다 하니까 네. 다른 대학원생이 대신 가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돈을 국비로 냈고요. 네. 400만 원 갖고 이런 건 구속시켜야죠. 이건 이야기도 안 나오면서 네. 같이 갔는데 비용은 다 사적으로 냈어요. 아.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 그것이 찾아오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봤을 많은데 때.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해줄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공무에 공적인 그렇죠. 일로 가는 가족을 왜 동반하냐. 그냥 그러면 아무래도 공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지적하고 근데 비용을 보니까 사적으로 다 냈어. 아. 그러면 이건 낙마사역까지는 아니죠. 지적은 하고 네, 만약에 부적절하다고 비용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공무 아무 상관없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네. 끼워서 갔다. 아하. 그러면 그 낙마사유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명이 됐어요. 그다음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한두 명은 낙마가 돼야 될 것 같다 하니까 청와대에서 고심 끝에 해수장관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하는 거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죠 우리는. 네, 어쨌든 결과로 보면. 근데 네. 임혜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성이라는 면도 고려가 됐어요. 네. 왜 근데 이것은 악의적 고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성평등의 길에서 네. 특히 정관계 고위직의 여성이 너무 없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둘 다 비슷한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남성 후보자가 사퇴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왜? 한 분이라도 더 정관계 고위직에 특히 과학기술 정통부 쪽은 여성 관료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네. 그럼 더 배려해야죠. 뭐가 나쁩니까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예를 들면 임혜숙 씨가 최악 후보예요. 심지어는 조선일보 이 새끼들은 인간들도 아닌 놈입니다. 여자 조국이랍니다. 거기서 조국 씨 이야기를 또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박준영한테는 도자기 장관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모욕이죠. 그 사람 도자기 보니까 인사동에서 우리나라 치면 인사동에서 도자기 취미가 있어갖고 사 모으는 거라면 10,000원, 20,000원짜리가 대부분이라면서 그거 근데 도자기 장관이라고 음해를 하고 네. 도자기 장관 날리고 여자 조국 살렸다. 아이고.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그 신문 부수 조작이나 하고 국제적으로 폐지 수출이나 하는 자들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예. 얼마나 비열합니까? 거기서 조국 씨 이야기가 해 나오면 여자 조국이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찜쪄 먹고 네. 그렇게 모욕과 조롱과 조리돌림과 이지매를 지금까지 2019년도 일인데 네. 19, 20, 21, 3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요.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 근데 예. 자 100번을 양보해서 둘 다 3명 만약 어떤 A, B, C가 3명이 다 심각했다고 쳐요. 비슷비슷해. 네. 그렇다면 저는 정부나 여당이라면 또 저는 만약에 한 사람이 시민이라면 여성 후보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입니다. 네. 셋 중에 한 명을 낙마시켜야 된다면 그 중에서 2명을 낙마시켜야 될 상황이라면 네. 그런 상황이었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사퇴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근데 지적은 받을 수 있었지만 여성 후보 살리는 게 맞죠. 왜? 한 분이라도 2명이라도 정관계 고위직에 여성들이 더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회 진보고 상식입니다. 네. 여성이 너무 없잖아요. 유리천장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윤희숙이가 네. 또 나섰습니다. 또 언론들이 대서특필 해줍니다. 네. 또 이 사람은 그냥 나서는 법도 없어요. 글이 늘 흥분되어 있어요. 아하. 개오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실 제가 굉장히 나름 품위가 있잖아요. 네. 저는 살면서도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싸우거나 욕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하고. 네. 진짜로 저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나쁜 새끼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일반 관계에서 네. 뭐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 아하.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는지 요구하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윤희숙은 글이 늘 개오바예요. 개오바. 이재명 지사가 고졸 청년 돕자고 하니까 무슨 낚시성 선심성 낚시라는 악성 퍼플림이라는 뭐 네. 나라 망할 것 같은 식으로 공격하고 조의원 진짜 제일 압권이 그거죠. 조의원 교육감님이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 5명 원래 자료 돌려보냈다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네.
우리는 당신 때문에 피가 거꾸로 쏟아요. 당신 글만 보면 가짜 임차인. 네.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진짜 나쁜 사람. 네. 반성하고 또 반성해. 당신 때문에 지금도 임대차 3법이 공격받고 있어요. 임차인들이 당신 때문에 지금도 상처받고 있어요. 네. 뭐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러더니 또 이거에 대해서 여자라서 뽑았다. 여자라서 뽑아서 모독이다. 여자라서 뽑은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모독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여성들이 정관계 우리 사회에 고위직에 진출하는 게 우리 사회의 과제니까 네. 고심 끝에 선택한 거겠죠. 그런 맥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꼭 선의를 안 가져도. 네. 그러니까 문정복 의원이 열받아가지고 당신은 그럼 여자라서 국회의원 됐습니까? 공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또 짜증을 낸 거예요. 뭐 징계래라고. 윤희숙 씨, 당신 제가 솔직히 말씀해드릴게요. 윤희숙 의원님. 서초동 원래 이 사람 강북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여성이고 엘리트이니까 서초동에 연고 없는 사람 또 국민의힘 지역구에 아무나 투입해도 되니까 당신 급조돼서도 그리 간 거예요. 세상이 다 알아요. 당신도 알 거예요. 강북에 세종시와 강북에 주로 살았어요. 네. 국책연구원이었고요. 엘리트에 우리 이 사람 보니까 출신이 완전. 예. 서초기 연구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여성 후보 할당을 채우라고 법에 보면 30% 정도 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 의무 조항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채우려고 신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이니까 또 엘리트이고 서초동 이미지랑 서초동 이미지도 맞으니까 또 부자들 대변하니까 네. 또 집도 두 채니까 그리 가신 거예요. 이장전입 한 거예요. 출마하려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얻어서 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나는 임차인이다라는 거짓말이 바로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임차인도 본인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마하려고 갑자기 근데 서초에서 집을 어떻게 삽니까? 선거 몇 달 전에 갑자기 투입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집을 빌린 거예요. 그 전세집도 수십억인가 기해요. 10억이라든가 그래요. 비싼 집. 네, 7억이었나 그때 전세가. 어쨌든 서초구가 전세가 비싸니까요. 제가 수치확인해 보면 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도 많이 이슈를 다루니까 네네. 제가 맥락은 다 이해를 하는데 숫자가 가끔 틀려요. 비싼 전세. 예,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아주 비싼 전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임차인입니까? 선거하려고 집 두 채였던 사람이 네. 갑자기 한 채 내놓고 한 채 어차피 선거하려고 사실상 이장전이 법에 의한 이장전입은 아닙니다. 네. 항상 표현을 정확히 해드립니다. 네. 사실상 이장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로 거짓말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이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죠. 1윤 말씀하신 것 자체가 매주 계속해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저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또 끼어든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라 장관된 것은 모독이다. 네. 많은 성실히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나 임혜숙 장관 후보자가요 여성들이 보기에 모독적인 삶 살지 않았어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나름대로의 업적을 갖춘 사람이에요. 연구 실력을. 네. 근데 몇 가지 흠이 지적된 거죠. 근데 그게 낭만 상황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각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이 네.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지적이 있었던 사람 중에 그래도 국회가 지적이 심한 사람 네. 중심으로 어쨌든 수용을 한 거잖아요. 수용하는 과정에서 임혜숙 후보를 살렸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정도가 덜했거나 두 번째 여성이 정관계에 더 많이 가는 게 우리 사회 진보 우리 사회 공익이에요. 상식이고 그래서 살린 거예요. 근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여자란 이유만 살려줘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여성들을 허탈에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정복 의원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런 논리라면 당신도 여자니까 그냥 국회의원 된 거네. 원래 이 사람 국민의힘 살동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심지어. 네 그런 식으로 네. 뭐 풍자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다시 또 발끈해가지고 네. 뭐 저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예. 아니 뭐 그 정도의 지적이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여자 아주 많은 문제 많은 여자를 임명하는 것이 모독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이 더 큰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서 판단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지엽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 전후 맥락이나 이런 내용을 다 쳐내고 아니 여자라서 그렇게 해준 거는 여성 모독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모습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해 그리고 주신 이 거고요. 과정에서 이 사람 또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임혜숙 후보자가 당선된 과정하고 이게 페미니즘하고는 직접 연관도 없어요. 그냥 페미니즘이란 건 휴머님이 기반한 남녀 평등 사상을 말하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페미니즘을 불온하거나 아니면 또는 남자 혐오주의라는 말로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네. 공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하, 그렇죠. 사실 페미니즘 자체는 좋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임혜숙 의원을 임혜숙 장관 임명한 게 문재인식 페미니즘이라는 식으로 또 공격을 하니까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문정부 의원이 의원님도 능력 안 돼 여세는 구현되셨냐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렇게 그러니까요. 풍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걸 가지고 문정부 의원을 징계라 여성 네. 할당제를 음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도 참. 여성 할당 때문에 된 거 맞다니까요. 그리고 여성 할당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가 나쁘고 그럼 장관 중에 가급적 내각에서 그 법 취지대로 30%를 내각 여성을 맞추라는 게 그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이 사람이 개 오바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서 뭐 모르겠습니다. 계속 글은 써야겠고 어쨌든 이런저런 소재들 가지고 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하는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일주일륜 오늘도 윤석열 의원의 이 아니 글을 근데 보면서 진짜 제가 이 네. 사람은 일주일년 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너무 회의가 드는데 회의가 드는 마치 제2의 진중권처럼 언론에서 계속 이 사람의 개오바를 받아주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에도 또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지켜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너무 더워서 지금 네,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를 박수로 한번 쳐야 됩니다. 제가 네. 지난주 월요일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우리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했어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라고. 네. 무려 전국에 400개나 되는 아파트가 지상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고 인근 아파트로 좀 확대되고 있으니까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 문제가 없다면. 네. 근데 유보를 했어요. 아, 예.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이 상황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정부가 전격적으로 오, 택배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예. 유보를 택배 노조가 파업을 유보해서 고맙다. 어, 택배 노조가 제안한 대로 지상 출입 금지 공원형 아파트 배송 문제 협의회를 만들자 해서 예. 지난주 금요일 날니까 어제가 일요일이고 그제죠. 그제 금요일 날 금요일에 얘기 나왔고, 택배 본사, 네. 택배 노조, 택배사님들, 국토교통부 네.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과 물류 담당하는 그다음에 노동자들 권익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를. 와, 이건 너무 잘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가 뒷짐지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럼요. 본사처럼 해줘야죠. 본사가 뒷짐지고 있는 건 나쁜 것처럼. 근데 네. 강동구는 중지하려고 그랬어요. 음, 근데 주민들이 지금 중개 응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이 네. 갑질로 몰렸다 그러면서. 근데 서울시 오세훈의 서울시는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시장 하나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연락도 없어요. 네. 아예 이 이슈를 모를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서울시가 빠졌어요. 문재인 정부에 네. 대해서 비판도 하고 저도 지적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말이 통하잖아요. 네. 택배 노조가 고맙다고声明을 냈어요. 아주 고맙다. 우리의 제안을 받아줘 고맙다. 이 문제는 어차피 예. 사실 택배 본사와 택배 노조가 싸우는 건 이해가 되지만 주민하고 택배 기사님들이 싸우는 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고마운 관계인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기사님들 가서 주문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손님 저희 주민들은 아이고 이곳까지 배송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요. 비대면 시대에 직접 집집마다 다니시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이런 관계가 되거든요. 조금만 역지사지하면은 예. 이 문제를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협의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또 희망이 거기서 있는 논의가 거죠. 시작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잘 됐네요. 결론이 이렇게 날 가능성이 높죠. 이제 택배 네네.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고 그럼 본사는 저상 차량으로 지하로만 강요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된다. 근거기 제한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건 불법을 하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음. 그러면
지상으로 10km 이하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입주자들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입구에서 내려놓고 입구에서는 실버 배송 요원이나 청년 알바 요원들이 그걸 받아서 나눠주고. 네. 근데 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의 절반은 입주자들이, 네. 절반은 본사가. 그러니까 500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250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일면 3,000원 내던 택배비를 3,250원, 250원만 더 내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낼 수 있죠. 네, 그럼요. 낼수 있죠. 대신 자기도 아파트 지상에 택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추가적인 네. 노동을 발생시켰으니까 안전하게 그 대신 더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지하로만 들어가는 것도 지상보다 더 힘들거든요. 힘들죠. 공기도 안 좋고 찾기도 네, 더 네. 힘들고. 그다음에 더 많이 걸어가야 돼요. 왜냐면 지하에서부터 가니까 엘리베이터로. 예. 그다음에 근골격 질환도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어차피 비용은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니면 지상 그 비용이 싫으면 지상 10km로 살살 나. 10km면 안전을 보장하는 10km면 기어다니는 거라니까. 네. 사고가 날 수가 없습니다. 뭐 등하굣길에는 피하고 아이들 그럴 수도 있고. 네. 쓰레기 차량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네. 이게 빨리 좀 결론이 나서 우리 시민들도 그러니까 이걸 택배를 시키는 분들도 피해가 없도록 하고 네. 또 우리 택배 노동자들도 건강을 지키면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생각한 또 하나의 대안 하나 만들어. 네, 뭐가 있을까요? 입구에 네. 택배 기사님들이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해 주시고 지금 그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 상태가 돼요. 네. 막 항의 받고 과태료가 날라와요 심지어. 입구에 그러니까 이분들 지상 배송을 차량으로 금지를 시켰으면 입구에 세워놓고 수레 배송할 여건은 갖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네. 아파트 딱 입구에 자기도 아파트 입구에 예를 들면 택배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몇 개를. 네. 그다음에 거기에 전동 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전동 카트에다가 옮겨 심고 네. 1개동씩 몇 개동씩 이렇게 얼른 가는 거죠. 저 이것도 대안 중에 하나로 봐요. 대안 중에 하나로 네. 안전하고. 예, 전동 카트니까 수레로 끄는 건 도배로보다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입주자 대표에서 사서 제공해야죠. 실제 그렇게 한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취합해가지고 예. 어떻게 합의했는지 그거 보면 되잖아요. 대화로 네. 상생으로 정중으로 이제 정말 노동 존중의 시대거든요. 네. 일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게 병 걸리지 않게는 도와줘야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참 노동 존중 사회, 네. 민생 경제 사회 우리가 안진건 소장과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매주 민생 경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고 또 달라져야 되는구나 배우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닙니다. 네. 오늘 또 땀이 많이 났네요. 오늘 월요일부터. 어떤 댓글 보니까 땀과 열정으로 방송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정말 땀과 열정으로 저희 월요일 이 첫 순서를 또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또 저는 또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삼성생명 안보험 환자들 네. 안보험 지금 농성장에 또 저는 지금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바쁘신 분이에요. 제 땀이 엄청 났습니다. 네. 네. 오늘도 힘내시고요. 이번 네. 주 한 주도 이 방송 끝난다면 우리 오마이TV 뭐가 나가죠? 오마이TV 지금 저희가 방송했던 VOD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어떤 게 나갈까요? 저기 김용민 그건 저희가 최고위원회 VOD를 올렸고요. 네. 벌써 올라가 있네요. 지금 저도 보고 있어요. 아침 회의도 올렸고 지금 저희 방송 아직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오마이TV 네. 검색하시면 지금 나옵니다. 댓글 달려고 지금 나오고 여기 있죠. 예. 자, 나오고 있습니다. 안진건 소장은 이렇게 670명이 이 시간에 670명이나 되는 생중계를 안진건 소장이 이렇게 직접 또 댓글도 달아주십니다. 참. 제가 한 마리 지금 나와요 인터넷에. 네. 조금 속도 차이로 너무 웃겨요. 자, 안진건 소장이 또 이렇게 따뜻한 남자예요. 댓글도 직접 달아주고 소통하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자, 댓글을 보면 저에 대한 칭찬은 하나도 없고 안진건 소장에 대한 칭찬만. 박정훈 기자님이 얼마나 잘 이끌어 주시는데요. 박정훈 기자님 만세. 농담입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월요일 저희가 10시마다 안진건 소장 만나서 일주일간의 민생 경제 뉴스 또 민생 경제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이렇게 딱 틀어주시고 하던 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진건 소장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우렁차기 때문에 다 들려요. 들어두시고 다른 일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10시마다 오셔서요.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 저희 오마이TV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광고가 없어요. 유튜브에 광고 없는 방송 흔치 않은데 광고가 없는 만큼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화면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010-3270-3828. 이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 받거든요. 오마이TV의 자바치 시청률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응원과 성원 좀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이제 댓글로 또 소통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댓글 달았고요. 여러분 우리 박정우 기자님하고 김윤상 PD님 너무 고생 많아가지고 네. 제가 주말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할 게 네. 없어서 이분들한테 별다방 쿠폰 하나씩 드렸습니다. 감동 먹었습니다. 잘했죠? 감동 예. 먹었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예. 게스트들이 내수, 또 이것도 내수 활성화. 어쨌든 매장에 가서 돈을 네. 쓰게 만드는. 예. 맞습니다. 우리 수업 듣는 상지대 학생들한테 네. 제가 수업을 하면 옛날에 항상 밥을 샀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럼 학교 앞에 식당 하나씩 골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밥을 멋지다. 먹어요. 식당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요. 막 70, 80만 밥을 먹으니까 근데 지금 비대면 지금 안 수업을 되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아이고.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야, 그 학교 앞에 있는 프랜차이즈 쿠폰. 학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네. 학생들 좋아하고 그 프랜차이즈도 갑자기 손님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몇 명은 아니어도 그래도 네. 7, 80명이 민생경제 만 원짜리 도움이 쿠폰 되는.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뭐 예, 고맙습니다. 응원할 수밖에 없는 안익건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아까 제가 방송 때 네네. 제가 편의상 조국 사태를 했더니 많은 청자들이 그 조국 사태가 아니고 네. 정확히는 이제 다소 사람 보통 그리 부르니까 제가 음. 따라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그것은 조국 사태가 아니라 네. 검찰의 검난, 검난, 그다음에 윤석열 정치 검찰의 고의적인 쿠데타, 항명 그다음에 사태, 검찰 사태 네. 이렇게 분석하고 네. 호명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까지 잘 예.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